세상은 다양한 숫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70, 160, 78. 각자 가진 숫자가 여러 개죠. 이 중에서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숫자도 있는데요. 바로 성적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적이라는 지표가 존재하는데요. 이 지표는 가장 공정해야겠죠. 억울하게 과소평가되는 사람, 얼떨결에 과대평가되는 사람이 최대한 없어야 할 테니까요. 왜 갑자기 성적 얘기를 꺼냈냐면요. 올해 상반기 여러 논란들이 재조명됐는데 대학교의 성적 평가 방식 역시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에 대학교로 가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간적 배경이 변화했고 과제도 시험도 비대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비대면 시험에 대한 성적평가의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러 대학의 성적평가 방식이 변화했죠. 서강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우 자율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했고 여러 대학들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상대평가 비율 완화를 시도했죠. 하지만 이렇게 대학마다 상이한 성적평가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대학마다 성적평가 방식이 달라서 어느 학교의 누군가는 다른 학교의 누군가보다 더 쉽게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졸업 이후 여러 대학 출신의 사람들과 경쟁할 때 개인의 학점이 평가 기준으로서의 적합성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비대면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각되면서 공정성 의혹이 더욱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올 상반기를 돌아보며 뉴스코어 팀은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의 성적평가 방식은 과연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을까? 뉴스코어 팀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여러 학생들과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학들의 평가 방식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상대평가가 도입된 건 언제였을까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대학제도. 그 도입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제도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져 왔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를 많이 이제 채우려고 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취업이 어려운 건 그 세대가 아직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취업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 점수 잘 줘가지고 취업하는데 좀 유리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 대학에서 자기네 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점수를 잘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혹은 기업들에서 대학에서 오는 성적 하나도 믿을 게 없네, 다 A야? 이렇게 되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고 대학의 성적 평가 기능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라는 기능이 그때 한번 더 이제 강화됐어요.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의 기조로 교육자의 재량의 평가를 맡긴 절대평가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고 경제가 발전하며 취업 경쟁이 심화되니 성적평가의 변별력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적평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지금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상대평가는 개인의 성적을 집단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로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얼마나 성취했는지보다는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더 잘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상대평가는 평가자 입장에서 볼 때 시험 난이도에 상관없이 고른 성적 분포도가 나타나고 성적 구분과 합격, 낙방 결정에 공정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 등이 장점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한 자극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건 상대평가의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학우들끼리의 그 위치를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 성적을 경쟁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경쟁하는 시스템이 원 취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평가의 대상자들은 스스로의 위치를 계속해서 평가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더불어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데 방해를 받습니다.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를 만들기 위해 지역적인 선지를 포함해 출제하며 핵심을 비껴나가는 시험지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예요. 나 1등 할 거야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1등 할 거야 라는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고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의 목표는 이만큼 가르치면 이 정도는 학생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여기에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50점을 맞아서 오늘 배운 내용이 이번 학기 배운 내용의 50%만 이해했어도 1등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상대평가로 등수를 매기며 성적을 평가하는 일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의 대학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상대평가는 자꾸만 서로를 이길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절대평가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평가는 학생의 성취도를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 평가하는데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나 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절대평가의 특성은 시험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절대평가로 가면은 주관식과 서술형 문제가 되니까 창의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무슨 문제 해결식의 사고, 이런 것들을 키워갈 수 있다는 데면서 이러한 이점 때문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2014년부터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를 채택했고, 고려대학교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도입해 2017년도 기준 강의의 66%가 절대평가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되게 시험 기간이 가까우면 사람들끼리 본인이 정리한 거를 오히려 더 쉽게 정리한다거나 그랬던 필기 자료 같은 경우를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게 단톡에 올려서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있지만 교실에서 서로서로 막 물어보고 서로서로 더 막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기출 분석도 같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굉장히 협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학번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 교육의 본질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식이나 그런 창조성을 저희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상대평가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보다는 아무래도 줄 세우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평가가 조금 더 학생들이 자기가 성취한 바에 그런 부합하는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대학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절대평가가 과연 가장 공정한 성적평가 방식일까요? 절대평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적에 대한 적절한 기준 설정이 성적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성적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치명적입니다. 모두가 학점을 후하게 받는 이른바 학점 인플레이션이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죠. 결국 절대평가는 평가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상 평가자의 재량에 따라 무분별하게 학점이 주어질 수 있고, 상대평가는 높은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 모두가 그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점인데 취업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좋은 학점을 받으면 이제 입사 시에 회사 측에서도 좋게 봐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희 능력을 혼자 업시켰고 성장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고, 학점이란 게 물론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 요즘에는 취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향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도 하고, 물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꼭 좋은 학점만을 의미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그것 자체가 제일 대외적으로는 잘 보이는 거다 보니까 소홀히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로스쿨이라는 게 학점이 진짜 중요해가지고 그 대부분 로스쿨 준비생들이 학점 0.1점에 목숨을 걸고 진짜 A0 나오면 울고 막 그러는데, 사실 상대평가를 하면서 B뿔을 받은 걸 P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진짜 엄청 큰 거거든요. 학점이 0.x씩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학점 비율 반영이 큰 로스쿨에서는 큰데, 학점을 도출하는 평가 방식은 학생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이 노력하고 성취를 거둔 만큼의 결과를 정당히 보여줘야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의 평가 방식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학점과 관련해서 고등교육 기관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교육부가 대학교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잘 맞은 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고 평가가 형편없는 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평가 요소 중에 하나로 성적 평가의 적절성이라는 항목을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 적절성이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은 말을 그렇게 써놨지. 성적 얘네들 상대 평가해. 나쁜 점수 준다. 재정 지원 안 한다. 이런 아주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육부가 대학교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간섭한 것이 물론 교육부에서도 학점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기업에서 졸업생들을 뽑을 때 대학교 학점을 무시할 정도가 된 현상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교육부가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정부는 학교 재량에 맡기고 학교는 교수 재량에 맡기고 교수는 성적평가 틀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 아무도 학생들의 학점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본인인 학생들 역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평가의 대상인 학생들 또한 본인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학점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서서 알아보며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불한 등록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확인해서 학교가 재학생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란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 마련될 수 있기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표는 사실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적평가 방식은 변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평가 방식을 이분화하여 무조건 상대평가, 무조건 절대평가만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 공정하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1등, 2등의 순위보다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적절하게 평가받는 세상.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